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일단 블록이 해서 여기에 송금불산입을 표시를 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이런 스타일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S만 조정하라고. 여기에서만 조정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부금 특별회비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처리하지 다른 데로 내 보내지 말라는 의미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송금불산입 처리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처리하라고, 여기에서만 하라고 하면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벌금은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할 거고, 가산세도 가산금도 전부 다 벌금 성격이죠. 그럼 송금불산입 처리할 거예요. 그럼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지 않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 쓴 것들, 사적인 거는 그 귀속자한테 소득 처분을 해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토지 취득세, 그거는 우리 유보라고 처리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우리 증자 관련 재비용들 있죠. 증자 관련 재비용이라면 우리는 송금불산입 해놓고 기타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있나요? 특이한 것들 없죠. 그럼 우리가 꼭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금이 아닌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벌금을 계정 과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목 추가를 눌러서 여기에 계정 과목을 불러와서 F2번 눌러서 그렇게 해서 이 같이 불러와서, 만약에 벌과금이었다면 훨씬 더 고마운 문제잖아요. 걔는 전부 다 송금불산입으로 다 찍어버리고 기타 사유출로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계정 과목도 언급을 하면 과목 추가를 해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취득에 관련된, 취득이 아니라 보유에 관련된 세금들은 다 송금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소득과 관련된 거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법인한테 소득 관련된 거는 당연히 법인세니까 법인세에 대한 소득분에 대한 것, 법인세든 법인세 지방소득세든 법인세 개별소비세든 법인세 농특세든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송금불산입으로 기타 사유유출로 처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조정 한 개 더, 우리 그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 부동산에 대한 그 투기가 같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할 때는 공과금은 맞으니까 지출할 때는 우리 비용으로 인정은 할 건데, 지출할 때 비용 인정 안 하고 나중에 우리가 개발이 완료되면 그때 비용으로 인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해둬야 되죠. 우리 교재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 적혀있는 개발부담금, 일반적으로 토지개발부담금을 해서 등장할 거니까 얘도 유보로 처분하는 거니까 소득 처분이 기타 사유 유출 아닌 거는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럼 연체료나 지체상금은 이자 성격이에요.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국민연금, 재산세, 협회비 상관없는데, 지방소득세, 그러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라면 송금불산입이고, 주차 위반,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인지되는 공과금 성격이에요. 폐수 배출 부담금은 송금불산입이죠.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송금산입인 거고, 우리 지체상금 문제 없고, 가산금 연체료 중에 가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재산세 문제 없고, 건강보험료 가산금,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건설장비 구입할 때 취득세는 그냥 송금불산입 체크는 하지만 여기에서 조정하는 건 아니죠. 이건 직시상각 의제로 해서 감가상각에서 시부인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전부 다 기타 사유 유출인가요? 그죠? 얘 빼고 얘 빼고 얘
하면 99만 5천 원이죠. 시험 때는 꼭 각각 하라고 적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한 방에 하려고. 다 기타 사회주의라서 이렇게 시험 때는 꼭 각각 하라 적혀 있으니까 각각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선급비용 명세서를 볼게요. 선급비용 명세서의 유행은 한물간 같긴 해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쫙 나오다가 그 뒤로는 또 등장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이 선급비용 명세서는 계정 구분 등록에서 이를 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추가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선급비용이라고 처리한 거에 대한 걸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주는데, 만약에 안 알려준다면 여기서 선급비용을 1년치를 다 쳐보는 거예요. 1년치를 다 쳐보면 선급비용에 대해서 얼마 처리했는지, 납부할 때 전액 선급비용 처리했다면 그것도 다 보일 거잖아. 그죠? 그래서 1년치를 전부 다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조회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에이는 무조건 이런 행동을 하세요. 지금 얘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선급비용 처리한 거죠. 그럼 이자 비용이 선급비용인 거고, 문제도 적혀 있으니까 걔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전부 다 선급비용 처리했다면 올해 경과분만큼 반대로 마이너스가 떠가지고 송금 산입을 할 거고, 만약에 하나도 처리 안 했다면 우리는 내년 거 미경과분만큼 우리는 가산 조정을 하게 되겠죠. 플러스가 나와서. 자, 그럼 우리 보험료에서 시작일이 금액이 200만 원이고, 다음 지급이자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270만 원. 방금 이자에 대해서 65만 원 있는 거 확인했었죠. 문제도 적혀 있고. 그리고 상급 임차료에 대해서 처리를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 조정 대상에 적혀 있는 이 금액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우리는 상급 보험료 그리고 상급 이자 비용 그리고 상급 임차료. 자, 지금 금액 보면 임차료는 금액이 깔끔하죠. 이거는 세법이든 회계든 임차료는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월할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깔끔하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만 처리하지만 만약에 전기에 부인한 게 있어서 우리가 올해 기간이 경과된 게 있으면 그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해 주게 되겠죠. 만약에 2년짜리였어요. 그러면 1년분만 추인해야 되겠죠. 올해 끝나는 거면 부인해뒀던 거 전부 다 송금 산입을 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전부 다 우리가 선급 비용이었다면 전년도 송금 산입했고 올해도 송금 산입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가 처리 안 하면. 그죠? 근데 올해 만약에 전부 다 선급 비용을 이제 줄이고 비용으로 다 처리해 버렸으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년도 걸 선급 비용 처리했다가, 그러면 기말에 우리가 선급 비용 내년 거는 이제 내년 거래. 그때 전년도 거는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했겠죠. 송금산이. 그랬다가 올해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선급 비용을 다 뒤집으면, 그러면 전년도에 송금 산입했던 거를 다시 뒤집어 줘야 되겠죠. 추인해 줘야지. 이제 다 비용 처리했잖아. 전년도에 이거 처리했던 거, 예를 들어 보험료 가지고 전년도에 선급비용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쓴 게 있었으면 유보 발생으로 처리했겠죠. 근데 올해 전부 다 회계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지금 얘는 이제 과대 계상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추인해 주는 것도 써줘야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얘도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로 가서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우리 특수관계자한테 이자 받아야 돼. 그 이야기예요. 이자 받아야 돼. 그럼 우리는 이 가지급금에 들어오지 않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대납했거나 아니면 인정상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우리가 아직 미지급한 거에 대해서 우리 미지급 소득에 대한 우리가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멀쩡히 급여 내에 지불한 가불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조사비 대여액이나 혹은 학자금 그리고 자녀의 학자금까지 대여한 거는 우리 업무보험 가지급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건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한 건데 우리 직원도 특수관계자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 것도 여기는 들어오는 게 원칙인 거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기하기 때문에 꼭 가수금에 쓴다면 직책과 성명을 동일하게 써줘야 되죠. 그리고 요즘 갈수록 여기 회계 데이터가 정확하게 잘 안 들어가 있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확인해 보세요. 근데 확인했는데 안 맞죠? 그러면 아래쪽에 추가해서 넣지 말고 촉수 계산이 꼬이니까 아예 야예의 직책을 눌러 지워버리고 직접 써버리세요. 순서대 촉수 계산은 순서대로 그 금액 가지고 계산을 해가는데 뒤에 정기요월이 빠져 있다고 써버리면 금액이 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맞으면은 문제하고 안 맞으면은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 써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쓰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 사실. 조금 편하려고 1번 4번 따지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차입금 입력에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쓸 때만 쓰는 거고 당좌 대출 이자율 할 때는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에는 이 아예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는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 불분명, 수령자 불분명 이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자금 이자는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자율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자율 쓰는 거 빼먹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서 저는 인정이자가 안 나와요. 여기 이자율 안 써서 그래요. 이제 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자율이 안 들어가서 그럼 문제에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알려주면 당좌대출 이자율 쓰면 안 돼요. 당좌대출 이자율 알려줘도 당좌대출 이자율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쓰라고 말할 때. 근데 쓰라고 안 했는데 알려주니까 제가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이 인정이자에 대해서 자, 약정하고 지급받아야 된다 했죠? 약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정이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회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만큼 이자 받아야 된다고 회계장부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회계장부에 쓸 거예요. 이자 수익, 미수 수익. 하지만 법인세법은 어차피 이 이자만큼 가산조정했기 때문에 그 이자 수익만큼 아직 받지도 않은 수익이니까 얘는 받았을 때 처리하라라고 해서 입금불산입으로 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해서 회계 처리한 거 보면서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 나오면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 이번 거 아니야 입금불산입으로 유보 처분했다가 실제로 받으면 그때 가산조정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은 이거에 대해서 입금으로 방금 그 이자 수익으로 가상으로 처리한 거잖아. 그러면 입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받으면 이제 그때는 입금으로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해야 되는 회계 처리예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다고 하면. 자, 그럼 얘를 써보면 자, 우리 지금 책의 2번 자료 걸 가지고 보면 자, 1번, 4번 뭐 이렇게도 하지만 대표자 이미래라고 하면 우리 정기 이월된 거 2천만 원 있고 그리고 가불금 일부 회수한 거 있죠. 그럼 회수 3월 9일 날 500만 원. 종합소득세 대납한 거는 빼고 그러면 8월 7일 날 또 가불을 했네요. 그러면 돼요.
8월 7일 300만 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그럼 특수관계회사 한강건설은 올해 2월 1일 날 500만 원을 빌려준 거죠. 그죠? 꼭 저겨 번호 눌러가지고 땡겨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제 전부 다 들어왔죠. 가지급금은. 그럼 가수금에서 이 미래 거가 우리 이제 빌려온 게 4월 2일 날 500만 원이고, 갚은 거 반지한 게 6월 19일 날 250만 원, 또 반지한 게 10월 4일 날 250만 원이다. 이렇게 직접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 쓰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 나올 때 보면 차변 대변 위치를 알려줘요. 거의 표현할 때. 그러면 썼다가 가수 반지 헷갈리면 썼다 보고 위치 틀리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차입금 입력해서 차입금도 그냥 여기에다가 어디 은행이죠? 국민은행이다. 그럼 지금 얘 안 해도 얘가 불러와요. 다시 얘 불러오기 안 해도. 그러면 전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얘를 분리시켜서 할 거예요. 그럼 6%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6.5%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니까 빼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4,500만 원은 이자율 6%고, 그리고 정기 2월 3천만 원은 3.5%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거 쓰는 것 때문에 전에 제가 스마트에서 저도 한번 실수했었죠. 스마트에서는 가정평균 이자율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적수 계산을 쓰기 때문에 따로 써가지고 이자율 계산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가정금 인정이자 계산이 되는데,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한테는 65만 원, 한강건설한테는 2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해서, 자, 여기에 적혀 있죠. 5%보다 크거나 이 금액의 차이가 3억보다 크면 조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얘는 차이가 났죠. 더 많이 받는 거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10% 20% 뭐 더 많이 받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 금액만큼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귀속자한테 소득 처분해 주는 거예요. 귀속자한테. 그럼 조정 등록 가서 대표이사한테 해당하는 게 자, 대표이사 해당 분이 11만 6,869원 상여고, 관계회사께 기타 사유이체 처리할 게 이 금액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전환명세서는 끝이고, 자, 그럼 이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에 가면 자, 여기에서는 먼저 업무하고 관련 없는 자산에 관련된 적수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적수 계산하는데 이건 너가 이거 안 샀다면이라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빚 대신 물건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우리는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원가로 적수 계산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돈 못 받는 것보다 그거라도 받는 게 낫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각을 해서 뭐 현금화를 하든 뭐 하게 되겠죠. 그 기간도 세법상 정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얼마 안에 그 이제 처분을 해라. 왜냐면 예를 들어 돈 받을 돈이 뭐 10억 있는데 10억만큼 포트를 받았어요. 그거 어디다 쓸 거야? 근데 업무무관 자산으로 처음에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압류 들어가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그 회사 자산에 대해서 압류 넣어서 거의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죠. 그런 형태는 업무 무관 자산 계산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날라서 입에 들어온 것 같은데. 자, 그럼 가지금 가수금은 우리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하고 똑같은데, 자, 이자율별 이제 그 평균 이자를 내는데, 자, 여기에서 그 우리가 그 할인하는 게 있어요. 할인하는 거에서 우리가 상업보험의 할인액은 이자 준 걸로 판단을 안 할 거예요. 상업보험의 할인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의 할인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한 걸로, 그냥 지급한 이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자 계산할 때에 같이 들어가게 될 건데, 이자 비용 즉수 계산할 때 상업보험 거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연지급 수입이자 우리 교재로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이자의 계산할 때 상업보험하고 상업보험에 할인하고, 그리고 연지급 수입 이자는 차입금 이자 계산할 때 제외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 계산할 때에,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여기에 쓸 때에 쓰는 이자율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얘기할 때 쓰는 이자율이. 자, 그럼 지금 여기에는 앞에 있던 규정대로 쓸 거고, 그러면 지급이자 송금이자 여기에 쓸 때에 방금 제가 말했던 대로 얘네들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에 지급한 이자 중에서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는 원천 징수했다면 그건 기타 사유이출로 처리할 거고, 아니면 상여로 처분할 거고, 소유자 불명도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와 동일하고, 건설자금 이자는 올해 미완공이라면 유보로 처분할 거고, 완공했다면 우리는 즉시상각 의제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송금불산이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가 8번 금액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자를 뺀 나머지 이자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을 샀다면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계산한 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업무무관 부동산이 있죠. 그럼 1월 1일 날 부동산이 취득가격 기준시가 있으면 취득가격, 왜냐면 이거 안 샀다면 이 돈 안 나갔을 거야. 그거니까 등기월 3,500만 원인 거고, 가지급금은 지금은 불러올게요. 자, 그럼 가수금도 똑같이 불러와야 되겠죠. 시험 때는 안 불러와지니까 보고 쓰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들을 써주면 지금 얘만 가지급금만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로 계산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 그럼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값에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3.5% 건설자금이자 6.5% 채권자 불명사채이자, 그럼 6.5%는 78만 원이고 전액 채권자 불명사채이자고, 6% 270만 원은 특이사항 없고, 3.5% 105만 원에는 우리 35만 2,876원이 건설자금이자인데 왜 거기 있어? 자, 얘가 이 금액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소득처분에 적혀있는 이 순서대로 꼭 조정을 안 해도 돼요. 옛날엔 혹시 이론 나올까봐 순서대로 하자고 제가 이렇게 본 거고, F3 한번 누르면 조정액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만 원칙인수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지금처럼 없으면 전부 다 상여로 처분하면 되겠죠. 그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면 되고, 채권자 부면 사채이자 상여로 처분하는 거,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는 없죠. 얘는 미완공 건물에 대한 거라고 했으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작성이 끝났고, 자 그럼 493페이지에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세서로 가면, 이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세서는 제가 이야기만 하다가 와서 문제 나오니까 바로 느낌이 안 왔죠. 제가 여기 차입금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운영자금이나 그런 걸 빼고 정말 물건, 이 건물이나 뭔가 자산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이자만 쓰라고 이야기했던 거. 근데 문제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느낌도 왔었죠. 그래서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간에 건물 짓는 데 들어간 금액만 쓰고, 그럼 그 이자율만큼 지금 우리는 대상 이자가 될 건데, 그럼 문제에서 줄 때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처럼 전체에 대한 이자를 준 건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가 되어버리죠. 그럼 내가 직접 차입금에서 이자율 곱해서 대상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만큼 나올 건데, 지급 이자에는 일시 이자 수익만큼 빼는 게 포인트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럼 자 예를 보면 미도빌딩에 국민은행에서 빌렸는데 차입금액이 4천이고 3.5%, 준공 예정은 2020년 21년 6월 30일이고 92일간. 그러면 이 금액의 3.5%에 365분의 92를 하면 35만 2,876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일시 예금 이자 수익이 있죠. 그러면 30만 2,876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세무조정을 이 금액만 가산조정하면 돼요. 이거 하고 5만원 차감조정하고 둘 다 유보로 쓸 거면 이것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AT 시험 보면 누군가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해서 이걸로 이의제기 신청하니까 그것도 맞음이라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세무사회에서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별거 아니니까. 얘는 지금 건설 중에 있다라고 하면 유보 발생으로 가산 조정해주고, 일시 예금 이자 수익은 그 금액만큼 차감 조정의 유보 발생으로 일시 예금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거는 되어 있으니까 차감 조정에서 일시 예금 이자 수익이 5만 원이다. 유보 발생. 입금 불산이 일시 예금 이자 수익 유보다. 왜냐하면 추인되는 시점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순액으로 처리해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끝났고, 자 다음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 명세서로 가면,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 명세서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장부금액과 평가금액이다. 회사가 얼마를 평가했다, 전기말했다는 별로 관심이 없죠. 자, 우리 교재는 496페이지. 자, 그럼 회사가 생각하는 우리 회계장부상의 평가의 평가손실과 생각하는 장부에 쓴 것과 세법이 생각하고 있는 기말 매매 기준율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하고, 얘 둘이의 차이를 조정을 할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 먼저 볼 때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이거는 우리 그 회계 결산할 때도 똑같이 체크하는 거예요. 평가하면 선급금이나 선수금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들어올 거고, 이 장부금액에서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올해 발생한 건지 전년도에 발생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올해부터 평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발생한 건데 올해부터 평가하기로 했다면 전년도 발생률 환율을 쓸 거예요. 그럼 세법이 신고할 때 올해부터 하기로 했대. 근데 전년도에 발생한 거야. 그러면 전년도에는 평가 안 했겠죠, 세법은. 그러면 발생률 환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전년도부터 하기로 했대. 그러면 전년도 기말에 세법은 회계장부에 처리했던 안 했던 평가를 할 거잖아. 그래서 전기말 기준 환율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발생하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발생하면 올해 발생률 환율이 무조건 들어올 거니까. 근데 올해 이전에 발생한 거면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하겠다고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올해부터라면 전년도는 발생률 환율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그냥 무조건 단기말, 기말 매매 기준율이 될 거고,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평가의 평가손실하고 회사가 장부에 쓴 거하고의 차이만큼을 우리는 조정을 해줄 건데, 회사가 아예 조정을 안 했다면 우리는 평가의 평가손실 세법이 생각하는 만큼 전부 다 조정하면 되니까 쉬워요. 그죠? 그런데 전기에도 회계 처리 안 했고 올해도 회계 처리 안 했다면 똑같은 하나의 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 보고 손해 보고 두 개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가 이번에 내렸어요. 그럼 전년도에 오른 걸 처리를 했죠. 근데 올해 내렸으면 전년도 오른 범위 안만큼은 추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보 감소로. 그죠? 왜냐면 회사는 장부에 평가 안 하고 발생 환율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오르고 내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보로 계속 조절해 가면서 가감해 가면서 장부에 남아 있는 유보는 장부 금액하고 우리 자적을표에 남아 있는 유보 금액은 장부 금액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기준 환율하고의 차이가 남아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가 아무런 평가를 안 했어요. 전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전년도부터 안 했어요. 그럼 전년도에 20만 원 평가이익이었으면 20만 원 평가이익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뒀겠죠.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인데 120만 원 오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도 봤더니 이제 올해는 1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내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120만 원, 여기는 110만 원이 될 건데, 하지만 장부에는 그대로 100만 원 적혀 있으니까 10만 원 이익이라고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원만큼 유보 감소로 추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전년도에 유보 발생해뒀던 걸.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그 상태로 그대로 또 가고 회사가 안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80만 원이었다면 10만 원은 유보 감소로 내려주고 또 20만 원은 차감 조정이 유보 발생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100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가 자적을표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20만 원 더 내려야 돼라고. 그죠? 그래서 자, 얘네들은 기존 거 추인해 가면서 오갈 거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회사 손익금 계상액은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기록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3만 달러고 1,050원이었고 기말은 970원, 차입금은 미국이고 5만 달러, 1,040원, 970원, 그리고 2만 달러, 1,050원, 970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린 여기에서 회사가 얼마 있는지를 보는 건데, 회사는 자산인데 150만 원 내렸다고 했고 세법은 240만 원 내렸다고 해야 되니까 90만 원 더 손해야. 그죠? 까먹을 것 같아. 그러면 외화 장기 대여금 90만 원 유보 발생. 자, 이렇게 될 거고, 다음 장기 차입금은 빚이 200만 원 내려서 장부에서는 200만 원 내렸다고 외화 환산이 200만 원 했는데 세법은 350만 원 이익이라고 보네요. 그러면 150만 원 더 이익이야. 그럼 외화 장기 차입금 15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이제 단기 차입금은 100만 원 빚이 내려서 이익이라고 했는데 세법은 160만 원 이익이네요. 그럼 60만 원 더 이익이야라고 또 해야겠네요. 그러면 외화 단기 차입금 60만 원이었죠. 입금 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럼 회사는 외화 평가를 150만 원 손해, 200만 원 이익, 그리고 100만 원 이익. 그럼 300만 원 이익이고 100만 원 손해였으니까 순액으로 150만 원 이익이라고 한 거죠. 그럼 그걸 회사 손익금 계상액에다가 15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서 저장하는 게 외화자산 등 평가자손익 조정명세서였어요.